석간 경제브리핑입니다. 2026년 3월 12일 목요일, 오늘도 시장은 뜨거웠습니다. 중동 전쟁 리스크가 유가를 끌어올리고 국내 증시는 5,600선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반도체 약세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2조 원을 순매수하며 방어에 나섰는데요. 오늘도 박 교수님과 함께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은 정말 한마디로 전쟁과 방어의 하루였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본격화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크게 흔들렸죠. 네, 오늘은 특히 유가 급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서부 텍사스 산 원유 WTI가 91.42달러로 4.78%나 급등했는데요. 이란과의 갈등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로 이어지면서 시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 전쟁 리스크가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대응 전략, ETF 시장의 이상 현상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데이터가 에러로 표시되고 있는데 주요 종목 데이터를 보면 삼성전자가 18만 7,900원으로 마이너스 1.11%, SK하이닉스가 93만 원으로 마이너스 2.62%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업종이 상당히 약세를 보인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오늘 시장은 코스피가 5,600선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을 보면 개인 3조 순매수로 방어했지만 코스피 5,600선 회복 역부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실제로는 2조 대 2조, 개인과 외국인의 대치 속에서 0.5% 하락으로 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3조라는 표현과 2조라는 표현이 혼재되어 있네요. 네, 정확히는 개인이 약 2조에서 3조 원 사이의 순매수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핵심은 반도체 대장주들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 낙폭을 제한했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는 18만 원대 중반, SK하이닉스는 90만 원대에서 각각 1% 이상 하락했지만 이는 중동 리스크와 글로벌 반도체 업황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반면에 눈에 띄게 상승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SK이터닉스가 37,350원으로 무려 29.91%나 급등했는데요. SK이터닉스의 급등은 매우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펀더멘털보다는 ETF 편입 효과로 보입니다. 오늘 주요 뉴스 중 하나가 ETF 수급의 힘, KO액트 코스닥 액티브 편입 종목 연일 급등인데요. 액티브 ETF가 특정 종목을 편입하면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이것이 단기간에 급격한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는 최근 한국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38만 4천원으로 3.91% 상승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10만 3,500원으로 2.48% 올랐습니다. 이 종목들은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승은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중동 리스크로 인한 유가 상승이 역설적으로 전기차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기대감입니다. 둘째, 반도체 약세 속에서 차세대 성장주로 자금이 이동하는 섹터 로테이션 현상이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중동 긴장 고조가 에너지 안보 이슈로 연결되면서 원전과 발전 설비 관련주에 관심이 쏠린 결과입니다. 특히 원전 재가동과 신규 건설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수혜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 섹터별로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특히 이란전 불똥 여기까지 튀나 히토류 관련주 일제히 강세라는 뉴스가 눈에 띄는데요. 중동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자원 안보 이슈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히토류는 반도체, 전기차, 방산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인데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죠. 중동 불안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히토류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한 겁니다. 이는 단기 테마가 아니라 중장기 구조적 변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화장품 섹터도 흥미롭습니다. 봄맞아 화색 또는 화장품주, 중동 사태 악재지만 영향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화장품주의 상승은 계절적 요인과 중국 소비 회복 기대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중동 사태가 유가를 끌어올리면 일반적으로 소비재 업종에는 악재입니다. 원가 상승 압박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화장품은 프리미엄 제품 위주로 가격 전가력이 강하고 중국의 보복 소비 트렌드가 지속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봄 시즌은 색조 화장품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라 계절성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도체 섹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삼전 하이닉스 흔들리자 돈 몰리는 곳은 반도체 소부장 ETF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건 매우 중요한 투자 트렌드 변화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이면 과거에는 투자자들이 반도체 섹터 자체를 회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즉 소부장 ETF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투자자들이 반도체 업황 자체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 둘째,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소부장 기업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골드만삭스는 26만 전자, 135만 닉스 간다. 메모리 호황 속 여전히 저평가라는 리포트를 냈다고 하는데요. 골드만삭스의 목표가는 삼성전자 26만원, SK하이닉스 135만원입니다. 현재가 대비 상당한 상승 여력을 제시한 건데요. 이들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HBM 같은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시장의 핵심 공급자라는 겁니다. 현재 주가는 단기 조정 국면일 뿐 중장기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평가죠. 그런데 오늘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이 괴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바로 시장의 이중성입니다. 장기 펀더멘털은 강하지만 단기 모멘텀은 약할 수 있어요. 지금 시장은 세 가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중동 리스크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 둘째, 미국 금리 인하 지연 우려. 셋째, 엔비디아 등 미국 빅테크의 조정 가능성입니다. 이런 단기 변수들이 반도체주 매수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역으로 보면 이런 조정이 중장기 투자자들에게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ETF 시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여러 건 나왔습니다. 역대급 폭등 낙장의 ETF 가격 혼란, 괴리율 초과 속출, 미국 이란 갈등의 ETF 괴리율 통제 불능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요. 박 교수님,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요? 이건 단순한 시장 변동성 문제가 아닙니다. ETF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ETF는 기초자산 바스켓의 가치, 즉 순자산 가치 NAV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일치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변동성이 극심한 장에서는 이 둘 사이에 괴리가 발생합니다. 보통은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 이내로 관리되는데 오늘은 일부 ETF에서 5% 이상의 괴리율이 관찰됐습니다. 5% 괴리가 발생하면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NAV가 만원인 ETF를 1,500원에 샀다면 플러스 5% 프리미엄을 지불한 겁니다. 만약 시장이 안정되면서 괴리율이 정상화되면 기초자산 가격이 그대로여도 ETF 가격은 10,000원으로 떨어져 500원 손실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5% 디스카운트에 매수하면 차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일반 투자자가 실시간으로 NAV를 확인하고 거래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나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첫째, 중동 전쟁 리스크로 시장 변동성이 폭증했습니다. VX 지수가 25.48로 5.16% 급등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둘째, 유동성 공급자인 LP들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호가 스프레드를 크게 벌렸습니다. 셋째, 일부 액티브 ETF의 경우 편입 종목이 비공개여서 NAV 추정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넷째, 분기말 자금 이탈 시기와 겹치면서 매도 압력이 집중됐습니다. 한국 투자하는 미국 ETF 하루 10조 원 사고 팔린다는 뉴스도 있던데 이것도 관련이 있나요? 직접적인 관련은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미국 상장 ETF들, 예를 들어 EWY 같은 상품들의 거래량이 폭증했다는 건데요. 이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의 변동성을 활용한 단기 트레이딩에 나섰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이런 해외 ETF의 매매가 국내 시장 개장 시간과 다르기 때문에 시차로 인한 괴리율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동 이슈가 야간에 터지면 미국 ETF는 이를 즉각 반영하지만 국내 기초자산은 다음날 개장해야 반영되니까요.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ETF 매매 전 반드시 실시간 괴리율을 확인하세요. 증권사 HTS나 ETF 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둘째, 시장가 주문보다는 지정가 주문을 사용하세요. 급변하는 장에서 시장가 주문은 예상치 못한 가격에 체결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장 시작 직후나 마감 직전처럼 유동성이 떨어지는 시간대는 피하세요. 가장 안전한 건 장 중반,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사이입니다. 환율 시장도 요동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79.74원으로 0.47% 상승했는데요. 원화 약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479원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이는 세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첫째, 중동 리스크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면서 달러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둘째, 유가 급등이 한국의 무역 수지 악화 우려를 키웠습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으니까요. 셋째,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2조 원 순매도하면서 달러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유가가 91.42달러까지 올랐는데 유가 100달러 호르무즈 봉쇄 장기화에 증권가 방어 모드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말 100달러까지 갈 수 있나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운송의 약 20%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만약 이란이 이 해협을 실제로 봉쇄하거나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이 격화되면 유가는 단기간에 $100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동 전쟁 시기를 보면 1973년 오일 쇼크 때는 유가가 4배 이상 폭등했고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도 $140를 넘었습니다. 유가 $100 시대가 오면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매우 심각한 영향이 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가 넘는 나라입니다. 유가가 $10 오르면 연간 약 70억 달러의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는 무역 수지 악화로 이어지고 경상수지 흑자 폭을 줄입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져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어려워집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소비자는 유류비와 난방비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정유, 화학, 항공업종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기말 자금 이탈의 전쟁 변수, 기업들 단기 금리 급등 경계라는 뉴스도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의미인가요? 이건 자금 시장의 경색 현상입니다. 3월 말은 분기 결산 시점이라 기업들이 재무제표를 정리하면서 한시적으로 자금을 회수합니다. 이 시기에는 단기 자금 시장에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금리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동 전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금융기관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대출을 줄이거나 금리를 올리는 거죠. CP, 전자단기 사채 같은 단기 자금 조달 수단의 금리가 급등하면 중소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도 4.21로 1.74% 올랐습니다. 미국 금리 상승은 두 가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첫째,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부상하고 있다는 것. 유가 급등은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니까요. 둘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은 올해 연준이 두세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중동 리스크로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면 인하 시기가 늦춰지거나 횟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증시의 부담 요인입니다. 미국 증시를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가 6,775.8로 마이너스 0.08%, 나스닥은 22,716.13으로 플러스 0.08%, 다우는 47,417.27로 마이너스 0.61%를 기록했습니다. 혼조세네요. 미국 시장도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소폭 상승했지만 전통적인 산업주 중심의 다우는 하락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중동 리스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편으로는 전쟁이 경기 둔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방산이나 에너지 관련주에는 호재라는 계산도 있습니다. 개별 종목을 보면 엔비디아가 186.03달러로 0.69% 상승했고 테슬라는 407.82달러로 2.15%, TSMC도 354.56달러로 2.15% 올랐습니다. 흥미로운 건 테슬라와 TSMC가 같은 상승률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테슬라의 상승은 유가 급등이 역설적으로 전기차 수요를 자극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이 전기차로 전환할 요인이 커지니까요. TSMC는 AI 반도체 파운드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강하다는 점이 재확인됐습니다. 엔비디아의 상승도 같은 맥락이고요. 다만 애플은 260.81달러로 마이너스 0.01%, 거의 보합 수준이었습니다. 애플은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아서 중동 리스크가 글로벌 경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VIX 지수가 25.48로 5.16% 급등했는데 이 수준이면 공포지수가 상당히 높은 건가요? 25를 넘으면 시장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평상시 VX는 10에서 15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20을 넘으면 경계, 30을 넘으면 공포, 40 이상이면 패닉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25.48이면 높은 경계 단계입니다. 투자자들이 옵션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지에 나서고 있다는 뜻이죠. 역사적으로 VPX가 급등한 후에는 단기 조정이 나타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매수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회이자 위험이기 때문입니다. 두나무는 엄청난 수익성을 자랑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과 규제 리스크가 큽니다. 특히 국내 가상자산 자금 160조 해외로 작년 거래소 순위 봤더니라는 뉴스를 보면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대거 이탈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 바이비트 같은 해외 거래소들이 더 다양한 코인과 레버리지 거래를 제공하면서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겁니다. 160조 원이면 엄청난 규모인데요. 정확합니다. 이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줍니다. 한국은 가상자산 규제가 상대적으로 엄격해서 거래 가능한 코인 종류가 제한적이고 레버리지 배율도 낮습니다. 반면 해외 거래소는 수백 종류의 코인과 최대 100배 레버리지까지 제공합니다.
젊은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을 노리고 해외로 나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문제는 해외 거래소는 한국 금융당국의 감독 밖에 있어서 사고가 나도 투자자 보호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두나무와 네이버의 합병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부분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네이버의 브랜드 파워와 기술력이 결합되면 더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페이와 가상자산을 연동한 결제 시스템, NFT 마켓플레이스와 네이버 웹툰의 결합,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인증 시스템 등이죠. 하지만 근본적인 규제 문제는 정부가 풀어야 합니다. 이해진 의장 입장에서는 네이버의 성장 동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승부수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떠안는다는 점에서 독든 성배인 겁니다. 비트코인은 69,600.15달러로 마이너스 0.86%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아래로 내려온 건 중동 리스크가 작용한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며 안전자산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위험자산에 가깝습니다. 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 투자자들은 현금 확보를 위해 비트코인을 매도합니다. 반면 금은 5,173.1달러로 0.11% 상승하며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를 확인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과 금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계속되고 있고 내년 반감기를 앞두고 공급 감소 효과도 기대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6만 달러에서 7만 달러 사이에서 박스권 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진정되고 연준의 금리 인하 신호가 명확해지면 다시 상승 모멘텀을 찾을 것으로 봅니다. 금융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웃고 누가 우나 NH 인선 안개 속 차기증권사 CEO 운명은 이라는 뉴스가 있는데요. 금융권 인사 시즌이 다가오면서 차기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NH투자증권은 최근 실적이 좋았지만 조직 내부의 파벌 갈등과 지배구조 이슈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차기 CEO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회사의 전략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테일 중심으로 갈 것인지, IB 중심으로 갈 것인지, 디지털 전환에 얼마나 공격적으로 투자할 것인지 등이 결정되죠. 삼성생명 관련 뉴스도 충격적입니다. 삼성생명 유배당 보험 역마진 삼전 지분 매각해도 배당 어려워라는데요. 이건 보험업계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줍니다. 삼성생명은 과거에 고금리 시절 판매한 유배당 보험 상품들이 지금 역마진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연 5%, 6% 수익률을 보장했는데 지금은 저금리 환경에서 그만큼의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약 8%로 시가로 따지면 수십조 원에 달하지만 이를 매각해도 구조적인 역마진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삼성생명 주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실제로 오늘 삼성생명은 21만 8,500원으로 마이너스 3.53% 급락했습니다. 배당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투자 매력이 떨어진 거죠. 보험주는 전통적으로 배당주로 분류되는데 배당을 줄이거나 못 주게 되면 주가의 직격탄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금리가 다시 오르면 운용 수익이 개선될 수 있고 역마진 상품들이 만기가 되면서 점차 해소될 수 있습니다. 코스닥 50%더 뛴다. 옥석 가리기 택한 하나운용이란 뉴스도 흥미롭습니다. 한화운용의 전망은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코스닥이 현재 수준에서 50%더 상승한다는 건데요. 이들의 논리는 코스닥 기업들 중에서 진짜 기술력과 성장성을 가진 기업들을 선별하면 코스피 대형주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2차 전지, 바이오, 방산 같은 섹터에는 숨은 강자들이 많습니다. 다만 옥석 가리기라는 표현처럼 무분별한 투자는 위험하고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박 교수님, 지금까지 오늘 시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봤는데요. 투자자들은 앞으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지금은 선택과 집중의 시기입니다. 시장 전체가 오르는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섹터와 종목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제시하는 전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방어적 포트폴리오 구축입니다. 중동 리스크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변동성에 강한 종목들을 담아야 합니다. 배당주,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같은 방어주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금이나 금 관련 ETF도 해지 수단으로 고려할 만합니다. 둘째, 선별적 공격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기회는 있습니다. 유가 상승 수혜주인 정유, 해운, 방산주들은 단기 모멘텀이 강합니다. 또한 반도체 조정이 깊어지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우량주를 분할 매수하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골드만삭스의 목표가를 보면 현재가 대비 상당한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셋째,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번 ETF 괴리율 사태에서 보듯이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이나 고위험 파생 상품은 가급적 피하고 현금 비중을 평소보다 높게 가져가는 게 안전합니다. 보통 때는 현금 비중 10% 내외를 권하지만 지금은 20에서 30%까지 올려도 괜찮습니다. 중동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가장 큰 변수일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베스트 시나리오는 외교적 해결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앉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면 유가는 빠르게 안정될 것이고 증시도 반등할 겁니다. 이 경우 코스피는 5,800에서 6,000까지 회복 가능합니다. 베이스 시나리오는 현상 유지입니다. 군사적 충돌은 제한적으로 발생하지만 전면전으로는 확대되지 않는 상황이죠. 유가는 90에서 100달러 사이에서 등락하고 증시는 박스권에 갇힙니다. 코스피는 5,400에서 5,700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스트 시나리오는 전면전 확대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봉쇄하고 미국이 군사 개입을 강화하면 유가는 120달러 이상 급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증시는 급락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5,000선까지 밀릴 위험이 있습니다. 확률은 어떻게 보시나요? 베이스 시나리오가 60%, 베스트 시나리오가 25%, 워스트 시나리오가 15% 정도로 봅니다. 역사적으로 중동 분쟁은 단기간 격화됐다가 외교적으로 봉합되는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이란의 핵 개발 문제가 얽혀 있어서 변수가 많습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은 어떤 게 있나요? 다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몰려 있습니다. 3월 15일 월요일에는 중국의 2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됩니다. 중국 경기 회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죠. 3월 16일 화요일에는 미국의 2월 소매 판매가 나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여전히 지갑을 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월 17일 수요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기준금리를 동결할지 인하할지 결정하는데 중동 리스크와 유가 급등을 고려하면 동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월 18일 목요일에는 미국 연준의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에 대해 어떤 논의를 했는지 알 수 있죠? 3월 19일 금요일에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됩니다. 특히 반도체 업종의 실적이 주목됩니다. 이번 주말에 투자자들이 특별히 주목해야 할 뉴스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중동 정세입니다. 이란과 미국의 움직임,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둘째, 유가 동향입니다. 주말에도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월요일 개장 전에 유가가 어느 수준인지 확인하세요. 셋째,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입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같은 종목들이 주말 동안 어떤 뉴스를 내놓는지, 월요일 프리마켓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우리 시장 방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계좌 역전의 시간 매주 목요일 밤 한국경제TV로 투자자가 몰리는 이유라는 뉴스도 있던데 투자 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의 질과 속도가 수익률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시기일수록 정확한 정보와 전문가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다만 정보 과부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접하면 오히려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그에 맞는 정보만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조급함이 가장 큰 적입니다. 시장이 흔들린다고 해서 패닉에 빠져 손절하거나 반대로 지금이 기회다며 무리하게 물타기를 하는 건 위험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대부분 단기 변수였습니다. 1999 1년 걸프전, 2001년 9.11 테러,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시장은 크게 흔들렸지만 결국 회복했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투자 시계를 명확히 하는 겁니다. 단기 트레이더라면 지금은 휴식기로 삼고 중장기 투자자라면 우량주를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은 현재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10년 후를 보고 투자한다면 지금 이 가격은 분명 좋은 기회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분산 투자를 잊지 마세요. 한 종목, 한 섹터에 올인하는 건 도박입니다.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채권, 금, 현금을 적절히 배분하고 정기적으로 리밸런싱 하는 게 장기 수익의 비결입니다. 네, 오늘 박 교수님과 함께 2026년 3월 12일 목요일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봤습니다. 중동 전쟁 리스크로 시장이 크게 흔들렸지만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2조 원을 순매수하며 시장을 지켜낸 오늘, 그 용기와 판단이 옳았는지는 시간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과 기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코스피가 5,600선을 회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 조정이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석간 경제브리핑이었습니다. 내일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